도시개발법 좀 해놓으시고 도정법은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해놓으시면 공법에서는 한 70조 나오실 겁니다. 근데 잘 하실 시간이 별로 없어져가지고 그게 시간이 없어서 문제이지 시간만 많으시면 이게 한 80, 90도 갈 수 있는데 80 넘으시게 되면 너무 지나치게 공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은 603페이지 건축협정 하실 차례시죠? 별로 대답 없으시지만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건축협정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과 건축 절차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양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로에 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 그리고 대지에 만들어지게 되는 건축물에 관한 규제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을 살펴주시는 게 일이고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그리고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것을 주된 사안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도 이제 법률행위 나오면 뭐 의사표시와 대리에 관한 사항, 효과에 관한 사항 쭉 줄줄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많이 해놓으시면 됩니다. 예, 여기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보셨던 게 특별 건축 구역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고 공개 공제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시는 게 건축 협정 제도입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면 됩니다. 여기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27회 때와 28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혹 3세판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다면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번 해주셔야 되고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새로 제정되었는데 아직 출제된 적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늘상 우리가 해주실 것은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은 빠짐없이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603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협정 찾으셨죠? 우리 MOU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협약을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게 되면 MOU라 표현하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관심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셨던 내용들 중에 계약이라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 약정이라면 일반 당사자가 그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청이 개입하게 된다면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 관계만이 아니라 행정청이 관여하게 되는 3자 관계, 3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셨던 채권자와 채무, 민법 이제 잘하지 않으십니까? 잘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 약속 이행과 관련되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종국에는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민법 교수님들은, 민법 교수님께서는 우리를 다 천재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행정청에 개입하게 된다면 그때는 양면 관계가 아니라 3자 관계가 형성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협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러한 건축협정구역은 빈번한 건축물 건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곳이 호평지구이죠. 그리고 나중에 테크노밸리 쪽에 공장 등의 다양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등에서는 각종 개발 행위로서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 여러 필지의 토지 소유자가 상가나 공장 등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건축 허가받고 공사 완료하는 기간이 1년, 2년이라 했을 때 여러 필지의 대지 소유자가 돌아가며 건물 건축하다 보면 한 6년에 걸쳐 건물을 건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 6년 동안 먼지 소음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었을 때 도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잡질 못합니다. 다만 이러한 6필지에 걸쳐 건축물 건축이 예정되었다고 하면 동시에 공사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완료하게 되면 전체 공사가 1년 만에 이루어짐으로써 해당 지역이 상업지역, 공업지역이었을 때 재개는 빨리 할 수 있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건축협정구역이라 하여 2 이상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함께 공사에 착수하고 함께 공사 끝내보자. 그렇게 함으로써 도시 기능을 신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곳이라고 하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약속이라고 하면 그것을 계약이라 표현하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면 협약이 됩니다. 행정청이 개입하게 된다면 협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건축협정 인가권자의 인가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축협정과 관련되어 체결하는 것이 있고 폐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협정 체결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 받아 협정 체결할 수 있고, 그 협정서를 인가권자에게 인가받음으로써 효력 발생하게 되며, 폐지 시에는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하면 폐지에 대한 동의할 수 있고요. 인가권자의 인가받음으로써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저 폐지와 관련되어 작년에 개정된 사항으로 요건에 관한 사항만 하나 구분해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년 지나도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가나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한 20년 지나게 되면 건물 가치가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단독택이나 다세택이라고 하면 지어진 지 한 20년 가까이 되게 되면 건물 가치에 대해서는 0으로 평가하고 토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기간은 20년이라는 것만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특례 적용하여 건축했다 할지라도 20년 지나게 된다면 감가상각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야 폐지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확인해 놓습니다.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603페이지 찾으셨죠? 양가로 1번입니다. 건축협정 체결 찾았습니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토지 등의 소유자를 하겠습니다. 전원 합의로, 전원 합의 추천했습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 모델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1, 2, 3, 4, 5번 나오는데 1번과 5번만 함께 보실 겁니다. 1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내 호평지구입니다. 이 평내 호평지구가 10년 전에 지정되었을 때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죠. 그러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여러 토지 등의 소유자는 동시에 공사에 착수하고 동시에 공사 완료하기 위해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원 합의라는 말 줄쳐놓지 않으셨습니까? 전원 합의 줄치라고 했는 것 같은. 예, 100% 동의받아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그 밖에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가로 시작해 주시고 건축협정 인가권자, 인가권자 가로 닫아 놓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시도 지사와 시군 구청장을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허가권자는 도지사를 제외한 특광 시군 구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인가권자와 건축허가권자는 별개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준수사항 등등 좋은 이야기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니 606페이지 찾으셨죠? 606페이지 찾으셨죠? 건축협정인가 찾으셨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 대표자는 협정서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된다.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변경, 그리고 6번 건축협정 폐지 찾으셨죠? 양건 1번입니다. 협정체결자 등은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받아.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 추천놓습니다. 과반수 동의만 추천놓습니다.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한다. 인가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다만 특례 적용하여 착공 신고한 경우에는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 신청할 수 있다. 착공 신고한 날부터 20년 경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줄 것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협정 제도와 관련되어서는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이라고 하면 다양한 공사가 여러 필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공사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면 해당 지역의 상업지역이나 또는 공업지역이었을 때 도시기능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신속하게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여러 토지 소유자가 함께 공사에 착수하고 함께 공사 끝내자고 약정하는 것을 법에서는 건축협정이라 표현하고, 이러한 건축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 약속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거든요. 행정청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시도지사, 시군 구청장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체결 시에는 전원동의 필요하고요. 그리고 폐지 시에는 과반 동의 필요하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착공 신고한 날부터 몇 년? 20년 경과된 때 이루어진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제도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무산된 이후 그러한 개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07년도에 지정되고 2012년도에 무산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이 S라고 하는 물산에서 2012년 정도에 부동산 경기가 나쁠 것이라 판단하여 발을 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매몰 비용으로 1,600억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그 비용 부담하면서 발 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120조를 개발 비용으로 예상했던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1,600이라고 하면 큰 돈 아니죠. 그렇게 그 회사가 발 빼면서 컨소시엄이 무산되어 개발 사업이 끝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더 이상 반복되지 못하도록 이 폐지와 관련된 규정을 아주 엄격하게 정해 놓게 되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라면 철도공사 지분 50%를 그리고 나머지 50%를 5개 회사가 각각 10%씩 가지고 있다면 총 이해관계인 토지 등의 소유자는 총 6명이거든요. 지분에 관계없이 몇 명 이상? 지분 관계없이 4명 이상 과반수, 4명 이상 찬성한 때만 그 개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된 병폐가 반복되지 않도록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가 되게 됩니다. 지분 관계없다라는 걸 꼭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시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20년이라고 하는 것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제도인데 보통 감가상각은 사용 승인 이후 20년을 감가상각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각종 개발 사업을 시도하게 되면 건축물에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주게 됩니다. 그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은 사용 승인한 때부터입니까? 착공 신고한 때부터입니까? 이해되십니까? 착공 신고한 때부터 규제를 대폭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일반적인 기점은 사용 승인 다음 날부터 20년을 계산하게 되는데 여기서만큼은 특례 규정을 적용했다 해서 착공 신고한 때부터 20년 경과되게 되면 건축협정을 폐지할 수 있도록 특별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는 감가상각과 관련된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하나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특례에 관련된 사항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609페이지 보시게 되면 10번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찾으셨죠. 그중에 양가 3번은 작년 기출문제입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가 2번 통합 적용 찾으셨죠. 이러한 경우 17조부터 25조에 관해 개별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고 건축 허가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이 특례는 17조가 착공이거든요. 그리고 25조가 사용 승인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까지는 개별 건축물이 각각 처리하게 되는데 착공한 때부터 사용 승인 받는 때까지는 통합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만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 없는데 그래도 기출문제는 아마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에는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용으로 한번 보십니다. 건축협정 인가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다음 각호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에 적용하지 않고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확인되시죠? 그리고 1번 보시게 되면 대지의 조경입니다. 2번 대지와 도로사의 관계, 3번 지하층, 5번 건폐율, 6번 부설 주차장, 8번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용적률 특례 없습니다. 용적률 하나 적어 놓으시고 가입표만 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건축협정 제도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계된 사항이라면 건축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는 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지주이겠습니까? 대지주이겠습니까? 대지주라 생각해 주시고 우리는 잘 모르는 분이 계시는데 예전에 이건계라고 하는 자민련 국회의원 계셨거든요. 한 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다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대지주 건계라고 해주십니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야만 작년 기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 대지와의 조경, 지하층, 주차장, 건폐율, 그리고 개인 하수 처리시설 6가지 규정에 대해 특례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거 올해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대지주 건계라는 것만 보시는데 잠깐 이렇게 이해해 놓습니다.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면 우리 학원인은 잘 말하는데 이 학원 있는 한 필지의 토지가 가로구역으로서 도로에 둘러싸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구역으로 두 개의 도로는 폭 25m의 큰 도로에 접해 있지만 이쪽이 폭 4m 도로에 접해 있을 때 각각의 대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1000으로 바꾸겠습니다. 각각의 용적률이 500%라고 하면 6필지에 걸쳐 건물 건축하게 되면 최대 5000제곱미터의 건물 건축해야 되지만 폭 4m 도로에 접해 있는 이 두 필지의 경우에는 2000 미만의 건물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길 264 기억나십니까? 264는 기억납니다.
먼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기 6m 돌에 4m 이상 접할 것. 그러면 이 두 필지의 경우는 4m 돌에 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지 면적이 넓고 용적률 높게 책정된다 할지라도 2,000 미만만 건축하게 됩니다. 다만 이 6필지에 걸쳐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개별 필지마다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축협정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접한 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나 할지라도 2,000 이상의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대지 소유자는 분명 25m 큰 돌에 접해 있지만 이곳에 자신이 건물 건축하게 되면 대지 안에 분명 조경해야 됩니다. 조경은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지에 건물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 실시할 것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안에 주차장이라는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을 각각 확보하고자 한다면 아마 대지 안에 정화조 시설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건물 크기는 규모가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게 됩니다. 다만 이분이 여러 가지 혜택을 얻었다고 하면 이분에게 조경에 관한 문제나 또는 주차장에 관한 문제를 또 안길 수 있죠. 대신 이분은 그만큼 큰 규모의 건물을 대지 전부에 걸쳐 건축하게 된다고 하면 제대로 된 상업기능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협정은 서로 주고받는 거래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얘는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리는데 이 테마는 27회와 28회에 걸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착공신고일부터 20년 지난 때 경과한 때만 건축협정 폐지할 수 있다. 그것 잡아주시는 것과 체결과 폐지에 관한 절차. 체결 시에는 전원 동의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폐지 시에는 과반 찬성 필요하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603페이지 다시 봐주십니다. 603페이지 다시 봐주십니다. 찾았습니까? 건축협정 체결자 찾으셨죠? 이런 각호 지역 또는 구역에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 정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넓은 돌에 접해 있는 땅을 가지고 있고 이분이 거의 맹지처럼 작은 건물 건축할 땅을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면 이곳에 부담해야 될 주차장이나 조경 등의 시설을 자기 땅인 폭 4m 접한 돌에 전부 이전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큰 돌에 접한 대지 소유자의 경우는 좀 더 큰 규모의 건물 만들 수 있겠죠. 다만 이 제도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만드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길 채무라고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시켜놨습니까? 풀어놨습니까? 풀어놨거든요. 원래 건축협정은 여러 필지 대지 소유자가 함께 공사에 착수하고 함께 공사 끝내는 게 주된 취지인데 한 사람이 이 두 필지 토지를 동시에 소유한 때 자기에게 부담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어디에? 나쁜 땅에 좀 가격 싸게 취득한 땅에 모두 이전시키고 이곳에는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과 관련되어 투자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한 사람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건축협정 스스로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정책을 채택해왔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물가가 그냥 좀 물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듣지 않으셨습니까? 물가는 올라가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된다면 인플레이가 형성되게 되었을 때 10년 전에 빌린 빚이 10년 뒤에 갚고자 한다고 하면 껌값은 아니지만 좀 저폭 한 30년에 빌린 거라면 지금 껌값입니다. 그래서 물가는 정부에서는 올라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국채 발행하고 한 10년, 20년, 30년 뒤에 상환하게 되었을 때 그것 얼마 안 되거든요.
물가 떨어지는 것은 과거에 발행한 국채가 큰 비용 부담 될 수 있겠지만 물가 올라간다면 껌값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항상 물가 올라가는 것을 바라고,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물가 올라가는 것을 원했던 시절입니다. 이번 정권에서는 요즘 물가 상승하라고 정신 없으시죠? 최저임금제 한번 올리니까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부동산과 관련되어 규제 풀어줄 마음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정권 3년 동안은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분명 우상향합니다. 예전에 금리 올라갔을 때 우상향했거든요. 우상향했는데 지금은 돈 빌려서 하지 말고 자기 돈으로 직접 해라. 그런 형국이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건축정과 관련되어서는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한 사람도 둘 이상의 필지를 확보했을 때 스스로 건축협정 체결할 수 있죠. 예,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얘가 3세판 나오기를 바래 주셔야 됩니다. 27에 28에 나왔으면 3세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611페이지 찾으셨습니다. 611페이지 보시게 되면 11 건축협정 집중구역 찾으셨죠? 여기 건축협정 집중구역은 건축협정은 토지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반면 여기 건축협정 집중구역은 건축협정 재발 체결을 하고 행정청이 주도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취지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양가로 1번만 반응습니다. 건축협정 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미관 증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많이 체결을 하고 지정하는 제도가 있다면 건축협정 집중구역입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냥 인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다만 건축협정은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반면 건축협정 집중구역이라면 행정청이 건축협정 체결 많이 체결하라고 유도하는 제도가 건축협정 집중구역이다. 그렇게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 단 넘기십니다. 612페이지 찾으셨죠? 결합건축 함께 보십니다. 자제분이나 또는 조카분들이 로봇 장난감 2개를 합체하니 이상한 물건 만들어진 것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없다고 하면 독수리 오용제라도. 그게 결합건축입니다. 우리 평내 우편지구가 만약 상업지역이라면 상업지역의 여러 필지 토지 소유자 중에 간혹 주차장을 사용하는 땅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장 땅이라고 하면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이고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만약 500%였을 때 최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500이거든요. 이것 안 만들고 전체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른 필지 소유자도 똑같은 조건의 땅이 있는데 이분이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확보하게 되면 500이 아니라 1000제곱미터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게 로봇 합체와 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하여튼 결합이라는 건 좀 이해되시겠습니까? 남이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빌려 사용하는 것, 그런 제도를 결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결합 건축은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합 건축을 통해 좀 더 규모 있는 건물을 만들 필요가 있는 지역에만 결합 건축 제도가 현재 허용되고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체결 그리고 폐지에 관한 절차를 각각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의 건물을 새로 만들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은 때에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폐지와 관련되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땅의 용적률을 B가 빌려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 민법에서 지상권에 관한 개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상권 설정과 관련되어 견고한 건축물 소유할 목적의 지상권은 최단 존속기간이
30년 아닌가요? 근데 우리 공부 잘하시죠? 공부 잘하시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예를 많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할 때까지. 들어서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서 이해하는 것. 영어 구분과 관련되어 제가 지금 건축협정이건 또는 결합건축이건 취지 설명드리는데 그 이해가 될 때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형성되게 되면 뭐 본인에게 대리권 수여받아서 제3자와 법률 행위하게 되면 그 법률 행위에 대한 모든 귀속은 물관대 본인에게 귀속된다더라. 그 관계 형성되게 되면 여기 수권행위라는 것과 대리인이 제3자와 법률 행위할 수 있고 법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이걸 토대로 해서 125조든 126조든 129조든 표현 대리에 관한 사안들을 하나하나 따져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걸 듣기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제도가 무엇인지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 끝나셨다고 하면 많이 들어졌고 이제 모르는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취지는 이해한다 그 생각 드신다고 하면 그 다음엔 많이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읽는 방법에 있어서는 정독하는 방법과 다독이 있습니다. 정독은 다른 데 없습니다. 진짜 학문할 때 그냥 먹고 사는데 전혀 치지 않고 그냥 공부만 오직 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괜찮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볼 때 그리고 소설 중에 대망이나 삼국지 있거든요. 그리고 만화책 볼 때 그때는 정독하시는 겁니다. 대신 가끔 만화방이 시간대로 하면 그때는 정독이 아니라 속독으로 바꾸셔야 되죠. 아니, 드라마 볼 때는 한번 드라마 보시면 20년 전에 서울의 달도 기억이 생생하지 않으십니까? 공부할 때는 이겁니다. 공부할 때는 다독입니다. 그리고 이 다독하는 방법은 우리 시험은 아직 10월달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달부터는 요약전 나가지 않습니까? 민법 교수님 벌써 요약전 나가셨죠? 같이 보조 맞춰주셔야 되는 혼자 나가시고 치사에게. 근데 우리 이 다독과 관련돼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1페이지 진도 나가면 10페이지까지 이거 정독하는 겁니까? 그냥 읽으시는 겁니까? 아, 정독은 만화책 볼 때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때 1페이지부터 10페이지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그냥 신문 보듯이 훑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약집 20페이지 2차에 나갔다고 하면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냥 보시는 겁니다. 그냥 보실 때 우리가 꼭 해주실 것은 회독수가 2번, 3번 쌓였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목차 생각하시면서 내용을 훑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법률행하고 있는지 의사표시하고 있는지 비즈니스 의사표시 중에 사기 강박에 관한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 목차 생각하시면서 그 목차 내용 2번째 읽을 때 그 목차 보시면서 내용 기억나신다면 그냥 건너뛰시는 거고요.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약간 신문 보듯이 내용 읽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0페이지 나가시게 되면 1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그냥 보시는 겁니다. 대신 앞서 보셨던 내용들 중에 내가 목차가 잘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내용이 목차 봤는데 내용 기억나지 않는다면 그때 또 신문 보듯이 읽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정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대신 이 공부 방법을 느끼시는 것은 모의고사를 한두 번 봐가지고 내 점수가 내가 알고 있는 점수가 아니더라. 나 평상시에 나는 머리 좋다 생각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더라. 그 생각 느꼈을 때 이 공부 방법으로 해나가시는 겁니다. 대신 이런 공부방 채택하시게 된다고 하면 요약집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도도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기본 바탕은 많이 듣고 많이 이해하셨다고 하면 이해한 것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아셔야 되거든요. 그거 아는 방법 제일 좋은 것은 다독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전 시험에 많이 떨어져 봤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별로 안 떨어져 보셔가지고 그러시는데 저는 많이 떨어져 보니까 이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 머리 좀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 볼 때 1년에 딱 민법책 한번 보고 어떤 때는 한 90점 넘게 나와가지고 머리 좋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한 70점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뭔가 실수했겠지 하면서 또 한번 그게 아니라 1년에 민법이라고 하면 몇 번 봐야 되는데 제가 제정신이 안 나나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된다고 하면 5월, 6월 아직 안 늦습니다.
5월 6월이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요. 신문 보듯이 마음 편하게 읽어주십시오. 신문 보듯이. 그리고 이 회도수가 좀 많이 확보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나중에 요약서 보시기에 몇 페이지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글처럼 한 800페이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한 200페이지 정도, 많으면 300페이지 되는데 그거 뺄 거 빼버리면 볼 거 별로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늘부터 하시면 제일 좋고, 그게 좀 무리다 싶으시면 5월달부터 오전 수업 끝나시고 나면 반드시 학원에 남아 계시든지 아니면 도서관 나가셔가지고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시간 할애하셔야 됩니다. 이제 듣기는 다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예. 아직도 안 늦었습니다. 이번 5월, 6월달 해 나가시면서 수업에 집중하시고 그게 좀 부족하다 싶으시다고 하면 좀 어려운 파트 있거든요. 그 어려운 과목, 뭐 학계론이든 민법이든 그리고 공법은 만만하니까 그냥 스킵하시고 중개사법이나 세법, 공시법 그렇게 해서 미리 좀 어려운 파트 나가게 된다고 하면 동영상으로 미리 그 수업할 것 한 타임, 두 타임 먼저 듣고 들어오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해한 상태에서 수업 따라가시고 진도 나간 만큼만 요약집 그냥 신문 보듯이만 계속 회독해 주시는 게, 하여튼 우리 정독하실 생각 마십시오. 다독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걸 계속 반복하시는 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5월, 6월부터 시작하시더라도 안 늦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안 늦습니다. 하던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결합건축과 관련되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용적률 빌려 내가 원래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이 500이었는데 처음 만들고자 하면 건축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얘를 폐지하고자 한다면 우리 남의 땅에 적용되었던 용적률 빌려 사용했다고 하면 이것 지상권과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몇 년 지나야만? 30년 지나야만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지하고자 한다면 1000제곱미터 만들어 놓은 건물을 절반은 때려 부숴야만 과거 주차장을 사용하던 땅에 500제곱미터의 건물 또 만들 수 있거든요. 기존 건물 때려 부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철거 신고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괜히 신고라 적어놔서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철거하고자 한다면 철거 신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철거에 관한 개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폐지 시에는 무엇? 신고하고 폐지할 수 있는 겁니다. 추신 이해되시겠습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결합건축 위에다가 독수리 오영제 그것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양갈 1번입니다. 결합건축 대상지 찾으셨죠? 다음과 그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의 대지 간의 최단 직선거리가 100m 이내 범위에서 100m 이내 추정습니다. 두 개의 대지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박스 1번 상업지역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준용기준 찾으셨죠? 두 개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한 명의 경우에는 준용한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를 동시에 소유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 결합 건축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같은 상업지역, 평내 호평 지역이랄지라도 대로변의 땅과 그 대로변부터 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상업지역의 토지 가격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용되는 용적률이 똑같다고 하면 이것 동시에 사다가 얘는 주차장 사용하고 얘는 대로변에 큰 규모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그 용적 가치가 좀 더 난다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중에 연예인이나 좀 목돈 들고 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연예인 건물 해가지고 강남 쪽에서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이분에게 빌딩 하나 알아보겠다고 하면 하나 권해주시고 좀 더 크게 짓고 싶으신다면 비법이 하나 있는데 상업지역의 넓은 땅을 또 하나 쓸모없는 땅, 쳐다보지 않는 땅 같이 동시에 구입하시게 된다면 두 대지 간의 직선거리가 100이었을 때 그냥 후미진 곳의 땅은, 후진 땅은 그냥 주차장 사용하시고요. 여기에 용적률을 접목시키게 된다면 좀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전혀 좋아하는 방법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거 실무에서 참 좋은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결합 건축 절차 찾으셨죠? 양글리입니다. 결합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하는 때 건축허가 추천서입니다. 일단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결합 건축하고자 한다면 뭐 받아야 된다?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묶어 놓습니다.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 찾으셨죠? 우선 양가로 5번부터 보십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 동그라미 놓습니다. 결합 건축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전원 동의하여 허가권자의 신고 가로 해놓습니다. 전원 동의 추천하시고 신고 추천하습니다.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 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결합 건축 협정서에 따른 결합 협정 체결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최소 30년 추후 넣었는데 이 최소 30년은 지상권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법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한 정도면 실제 시험 아니 문제만 몇 번 단련되시고 나면 실제 시험 보면 제 생각에는 한 70은 나오실 실력이시거든요. 지금만 해도 그냥 모의고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지 왜 이렇게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지금 실력만 하더라도 워낙 빡세게 달리셔가지고 그 정도 점수 나오실 상황이시거든요. 그냥 문제풀이 단련만 안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페이스대로만 민법 쭉 끌고 가시면 학계론도 워낙 주연영 교수님 잘하시지 않습니까? 얼굴 미남이시죠? 미남이었다고 이야기 제가 했다고 이야기 좀 해주시죠. 나중에 제가 밥이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고 한번 따라가시는 것도 그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공부한 게 충분한 실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그 페이스로만 좀 쭉 가시면 될 것입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공부 방법으로만 한 5월 달부터 시작해 나가시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넘기시면 보칙 사셨죠? 이제 앞에 결합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나는 게 없으십니다. 예,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협정 체결과 관련되어서는 협정 체결자 전원 동의받아 인가권자의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폐지하고자 한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받아 인가권자에게 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 체결 시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아야 되는데 전원 동의 필요하죠. 폐지 시에는 과반 동의다, 전원 동의다. 전원 동의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신고해야 된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체결 시에 전원 동의 인가 받아야 되고 폐지 시에 과반수 동의 인가 받아야 되는 반면 결합 건축과 관련되어서는 체결 시에 전원 동의 허가 받아야 되고 폐지 시에는 전원 동의 신고. 건물 때려 부수고자 한다면 철거 신고든 멸 신고든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차이점을 잡아주시는 게 이쪽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합 건축하게 되면 오직 특례 적용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적률만 빌려 사용하는 것이죠. 옆에 16페이지에 보칙 사셨죠? 위반 건축물이란 말 보실 수 있고 2번 이행 강제금 부과 차셨죠? 예, 이것만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축법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이러한 건축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있다면 위법한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비바람 많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저 오늘 한 이 절반 정도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월요일만 되면 꼭 눈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오고. 예, 그래서 시정령에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만약 건물 옥상에 건축 허 없이 옥탑방 등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옥탑방이 바람에 취약한 구조였을 때 바람에 날려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 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애초 본 건물과 일체화된 설계 도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그 옥탑방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나중에 건물 만들었다고 하면 바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 발생 시에 좀 더 취약한 구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건물에 대해서는 그냥 놔둔다, 철거해야 된다. 철거해야 됩니다.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 대상이고 시정명령이었다면 문제없지만 저 시정명령에 불응한 때에는 금전적 제재로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일반 건축물로서 철거 등의 시정명령에 뭐한테? 불응한 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까? 물건에 부과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하시면서 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있는 건물을 매매, 중개 알선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매도인이 갑이라고 하면 저 매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이행강제금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이행강제금은 대인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건물이 소유권 이전된다 해서 함께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약 사항을 따로 두셔야만 이전되게 됩니다. 사실 작년, 재작년에 아파트 분양권과 관련되어 서울 같은 경우는 피가 1억, 2억 형성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작년 경희문 자이라고 하는 사등원 안에 아파트 있는데 분양 가격이 한 8억 정도였다고 하는데 당첨되자마자 아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피로 4천만 원 갖고 넘겨줬다더라고요. 근데 그 아파트가 15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루 만에 4천만 원 받은 것도 괜찮았는데 한 15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저걸 붙잡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경기 탈 때가 있습니다. 그 경기 탈 때 미리 준비되어 있고 능력이 있으시고 준비를 좀 해놓으시게 된다면 그 경기 잠깐 타시게 되면 그게 한 2년, 3년에 좀 많이 상황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경기를 정확하게 잘 전망하셔야 되지 역으로 가는 국면에서 투자하신다고 하면 그때는 비용 부담 감당하지 못하십니다. 경기 잘 타실 때가 있으시거든요. 갑자기 제가 엉뚱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그렇게 분양권 전매하다 보면 양도소득세를 매도인이 내야 되는데 매수인이 분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까지 매수인이 분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항상 뭐 해야 되겠습니까? 특약. 계약서 쓴다고 해서 오늘 비도 오기 때문에 빨리 쉬었다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조시는 분도 계시고 쉬었다 하셔도 됩니다. 쉬었다 하십니다.